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 상록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호정입니다. 국회는 입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의 대표인데요. 오늘 토론회 함께 하시면서 어떤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지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 상록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안산시 상록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티브로드 한빛방송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산시 상록구 갑선거구에서는 모두 5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 3호에 따라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됩니다. 좌석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주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못 살겠다 싹 다 바꾸자 기호 2번 박주원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후보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듣고 사회자가 2명의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모든 후보자가 답변, 보충 질문, 또 답변을 하는 공통 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공통 질문 2가지를 드린 후 2번째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2번에 걸쳐 공약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후보자의 2번째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무리한 후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칩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진행이 되고요. 후보자의 보충 질문과 답변은 각각 30초,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는 3분,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발언 시간에 제한이 각각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가 되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무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남은 시간을 확인하시고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각 후보자께서는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으로 토론회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한 후보자당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주원 후보부터 시작 발언 시작해 주시죠. 저는 지금부터 기적 같은 한 도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는 150년 동안 섬유 산업으로 번성하였던 마을이었으나 완전히 망했습니다. 도시는 실직자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려고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장 설립에 관한 계약을 기적처럼 성사시킵니다. 이후 공장은 빠르게 지어졌고 도시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1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7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지금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기아 자동차 텔루라이드를 생산하는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의 현실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폭망해버린 안산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산 기업 유치 조건은 웨스트포인트와 비교하면 훨씬 훌륭합니다. 기아 자동차는 1조 4천억 원이었지만 삼성은 1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기아차는 미국인들에게 외국 기업이었지만 반도체 대기업들은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저는 반드시 세계적인 반도체 대기업을 안산 번호뜰에 유치해서 안산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민들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리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기업 유치 언제까지 기다리나? 내가 진짜 할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불과 한 달 만에 토지 매입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해치웠습니다. 반드시 내 도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주민들의 합의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대단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부지 매입입니다. 번호뜰 토지주와 안산 시민들이 단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평택처럼 6년을 부지 조성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이 끝나면 곧바로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것이고 착공하면서부터 2년 후 2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25시 시청을 만들었고 25시 광장을 만들었고 상록구청을 만들었고 상록수 보건소를 만들었고 수인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이라는 3대 광역교통망도 압도적으로 추진해냈습니다. 저 박주원 또 해내겠습니다. 번호뜰 대기업 반도체 단지 유치 저 박주원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상록구 가업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구 가업 국회의원 후보 전해철입니다.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지역경제,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며 민생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역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 상록갑의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역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피해 최소화 그리고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11조 7천억 원의 1차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는데 총선이 끝나면 예결위 간사로 긴급 재난 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100조 원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지켜내고 국민과 더불어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안산 상록갑의 국회의원으로 안산의 주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연장선 포함 신안산선 착공, 반월 시야국가산단 활성화, 상록구의 수도권 최초의 강소특구 선정, 번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수인선 개통 예정 및 지상부지 공원화, 상록지역 3, 4번 출입구 신설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안산의 종합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추진한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안산, 해양생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안산의 비전을 이와 같이 구체적인 성과들로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힘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지금까지 성과를 내온 일들을 더욱 확실하게 완성하고 안산에 더 큰 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힘이 되고 시민분들에게 자부심을 드리는 좋은 정치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모든 후보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유도해 다양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위성 정당의 출현 등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분들 말씀하실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무엇이 있는지 후보자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전해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1분 30초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랜 기간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제도적 개혁도 추진하고 또 어렵게 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지역 편중, 승자 독식의 폐해를 해소하자. 그리고 민의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비율이 늘어나면 국민을 대표하는 의정 활동도 확대되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민심도 국회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덧붙여서 소수당을 배려하여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다당제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에 의회 내에서 토론과 합의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정될 거다라는 기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선거법을 미래통합당의 편법, 부당한 기형적인 위성정당을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비록 미래통합당의 이런 무력화,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 비례대표를 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저희들로서는 정당이 비례대표 내지 않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비례 의석을 늘린다든지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든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원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 제도를 결정해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고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설계된 준연동형 선거제를 4+1이라는 야합 세력이 제1당을 배제한 채 처리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욕하며 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요구합니다. 정당 정치의 온갖 비리의 온상이며 밀실 정치의 상징이 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수당들에게 비례의석을 나눠주고 그 대가로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통과시켜놓고 비례 한국당이 꼼수라며 그렇게 요구하더니 자기들은 더블로 파렴치하게 민주당의 이름을 딴 두 개의 위장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대통령도 직접 뽑는데 왜 국민이 직접 뽑지도 않는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까? 후진국 몇몇 나라와 독일만이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연정이 발달한 나라가 아닌 곳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악의 뿌리이며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 박주원은 정치가 바로 서려면 민의를 왜곡하는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자의 답변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전해철 후보가 박주원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두 가지를 질문하겠는데요. 먼저 미래통합당이 2018년 12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했다가 또 바로 아예 비례를 없애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박주원 후보께서는 비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치 개혁이나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답변해 주시죠. 우리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이전에 먼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전해철 의원님께서 마포 현장에서 비례 정당과 관련한 그런 입장을 아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애초에 선거법 자체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까지 지금 하면 진짜 큰 싸움이 난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다. 그랬더니 어떤 특정하지 어려운 다른 한 참석자가 그때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느냐, 그때는 공수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오고 간 내용을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미래통합당의 그런 이 선거법 관련된 비례대표 선거법 관련된 토의나 토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볼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해야 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답변하셨고요. 이번에는 박주원 후보가 전해철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30초입니다. 네. 4+1이라는 야합체가 만들어낸 결과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웬만한 수학자나 돼야 이해가 가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는데 만든 사람들 말이 그렇습니다. 복잡한 방식 국민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국민은 몰라도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니까 그냥 시행하자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투표용지만 봐도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하셔야 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세계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금시초문의 제도라고 할 수 없고요. 다만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참여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어렵게 만들었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 준연동제 선거구제를 정말 기형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선거법 또 선거제도를 무력화했던 미래통합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오늘도 박정원 후보께서는 그 입장을 바꾼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서 전혀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저희들이 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거대 양당 구조 하에서 대결 또 서로 간에 싸움만 하는 갈등의 정치가 아니고 다당제 구조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위성정당이 만들어져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로서도 또한 이와 같은 비례를 위한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에 대한 개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후보자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대처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책이 큰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현 정부의 감염병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어떠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각각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주원 후보부터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대규모 검사와 투명한 공개를 정부가 한 것은 지난 메르스 사태의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이 시킨 것처럼 대통령이 잘했다로 연결되는 건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더 대단한 건 이게 통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정권인 것 같습니다. 과연 끝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은 우매해 보이나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결코 끝까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고통을 국민이 참고 의료진이 견뎌서 힘겹게 버텨나가는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상처를 정부의 승리로 챙겨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정말 난생 처음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상시체제로 가야 합니다. 저 박주원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25시 시청에 이어 25시 보건소, 25시 약국을 설치토록 해서 365일 24시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자, 전해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대한민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했고,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2월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업과 연구진은 신속하게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이제는 세계 47개국에서 한국산 진단 키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58조 3천억, 채권 및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41조 8천억 등 100조 이상의 민생 금융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전 국민이 가구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과 안산시 생활안정자금 10만 원, 1인당 10만 원을 더하면 안산 시민은 4인 가구의 경우에 최대 180만 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중간에 끊기다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 잘 엄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각 후보자의 보충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후보가 먼저 전해철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6월까지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타격이 엄청날 겁니다. 유럽, 미국, 일본 코로나 말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몽고, 베트남 이런 나라들 코로나 실상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더 가까운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코로나 신경 안 쓰고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이 평온하게 산다는데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다른 게 뭐가 네, 제 질문을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들으신 바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예상할 수 없는 미중유의 엄청난 사태입니다. 비록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 약간의 혼선 또는 마스크 문제, 수급의 문제 등이 있었지만 이후에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마스크 문제 역시 국민분들의 여러 가지 함께함 또 약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그 수급 불안은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초기 그 공급량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어나는 일일 평균 1,000만 장 또 많을 때는 약 1,400량 장 이상의 마스크를 공급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 또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해서 찬사를 배우고 찬사를 보내고 또 그걸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욱 국민분들과 함께 반드시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앞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면 2차 추경안 역시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서 통과시켜서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전해철 후보가 박주원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5일 돌연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헬리콥터식 현금 살포다라고 반대했고 제가 알기로는 박주원 후보께서도 미래 세대 빚을 지어가며 국가 예산을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취급하고 무분별한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입장이 바뀐 것이 무슨 까닭이죠?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요. 퍼주기식 그런 국가 행정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당 못지않게 먼저 진행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4인 이상 가족에게 얼마를 지불하겠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 당에서도 얼마든지 그에 못지않은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아직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제가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여야 합의하에 그런 예산안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금 퍼주기식 행정, 퍼주기식 국정 운영은 우리 미래통합당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야 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 두 가지의 답변 그리고 질문과 연이어진 답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당 공약 발표 시간은 3분, 질문 시간은 1분,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3분입니다. 예, 안산을 경기 서남부 최고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해왔던 신안산선, 수인선에 더해서 GTX-C 안산 유치와 안산 트램 1호선 추진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 복지를 확실하게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지난해 8월 착공이 들어갔고 수인선은 현재 시범 운행 준비에 들어가 오는 8월이면 개통될 예정입니다. 어느 중앙일간지에서 안산을 4통 8달의 도시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안산에는 기존 4개의 고속도로에 더해 제2외곽순환도로가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철도 경우에는 기존 4호선에 더해 소사 원시선이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초지역 정차 인천발 KTX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약속한 교통 공약도 확실하게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X-C의 안산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교통수단은 GTX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는 평균 시속 100km로 기존 전철보다 3배 이상 빠르며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향후 기존 지하철 및 직행버스 노선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GTX-C는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빠르게 잇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양주에서 수원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금정에서 안산으로 노선을 연장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한양대역과 수인선 사리역을 잇는 안산 트램 1호선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3월 트램의 운행 근거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등 트램 3법의 정비가 국회에서 완료되고 부산 등 각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를 파악하고 타당성 도출을 위한 용역을 해서 도시철도 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램을 통해서 신안산선과 수인선 등 지역의 신규 지하철 노선을 이어가고 인근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세계정원, 경기 가든 및 번호들 그리고 갈대습지 등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해양생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안산을 비전을 실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안산이 경기 서남부의 최고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실천해 왔던 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GTX-C 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들으셨는데요. 박주원 후보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해철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광역교통망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안산시장 재임 시절에 소사원시선, 수인선, 신안산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성되거나 진행되거나 앞으로 착공할 예정에 있는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후보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번호동 쓰레기 매립지에 현재 3개 정원 경기 가든을 조성 추진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후보님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상록구에는 호수공원, 갈대습지공원 등이 있고 안산시의 녹지율은 70%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지금 번호들 말씀하셨는데 번호들에는 농업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너무 여유롭고 한가한 말씀 아니십니까? 농업생태공원. 네, 여기까지가 질문의 1분입니다. 네, 전해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제 먼저 그 쓰레기 매립장에 세계정원 경기 가든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그 땅은 저희 안산시 땅이 아니고 경기도 땅입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사동, 번호동 많은 주민분들이 수십 년간 고통받았던 그것을 적어도 그 주민분들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와 사명감이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골프장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은 반대를 했고 좀 더 주민분들, 시민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가든,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분들이 그 공원에서 그동안 고통받았던 것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안산이 비록 녹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와 그리고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상으로 봤을 때 가든을 만든다면, 공원을 만든다면 훨씬 나은 그런 터전이 될 거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행안부의 그 투영자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호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번호들은 그 자체로 보존하고 또한 그 보존에 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번호들의 환경 친화적인 농업 생태공원을 만들자고 했는데 한편은 농업을 하고 한편에서는 스마트팜 등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농업을 하고 나아가서 한편에서는 또한 견학도 하고 건강도 하고. 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주원 후보 공약 발표하실 시간입니다.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최악으로 곤두박질치고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빈사 상태가 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앞으로 닥칠 경제 공황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파산 직전입니다. 반울 시화산업단지는 국가 경제 침체로 공장 경매가 이렇게 70배나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웬만한 업체들은 인건비 싼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사업을 접고 싶어도 대출 청산이 어려운 영세한 사장들만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반올시화 산업단지를 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을 65만 평 번호들에 모셔오겠습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서로 합의하면 입맛에 맞는 건설사를 골라서 지역 조합 아파트를 세우듯이 지역 주민들이 합의하여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합의하고 제안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 방식을 저는 주민 참여형 사업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도시 수원과 기흥이 메모리 반도체의 메카였다면 4차 산업 시대의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는 바로 안산입니다. 안산을 비메모리 반도체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상록수 역세권을 전면 재개발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지중화한 후에 지상을 벤처밸리 타운으로 개발하여 본호들 반도체 단지와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동 89블럭은 돔 이코노믹 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안산시장 재임 시절에 돔구장을 만들려고 그토록 애를 썼고 돔구장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서 이미 완성해서 착공식 날짜까지 준비해뒀는데 후임 시장님께서 무산시켜버렸습니다. 만약에 안산에 돔구장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안산의 모습은 도시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그런 세계적인 그런 도시로 변화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도움 이코노믹 센터를 통해서 문화 예술과 경제가 어우러지는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추진하여 89블럭을 공연, 전시, 스포츠 다목적 융복합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철 후보, 박주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번호들과 동구장 만든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번호들에 대해서 박주원 후보께서는 지난 2016년에는 번호들에 농생명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공약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근거가 약한 것은 아닌지 여쭈고 싶고요. 또한 번호뚜루 경우에는 개발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생태자연도 제한 같이 굉장히 제한이 많은 데입니다. 거기를 과연 그런 제한을 뚫고 만들 수 있는 건지 하는 거고, 삼성 등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기업에 확인한 사항이 있는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한지 여쭈고 싶고요. 또 하나 동구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하다가 안 됐던 그대로 불가 사유가 다 있습니다. 나아가서 89블럭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를 번복하고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네, 박주원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지금 번호뜰 65만 평은 현재 평택에 지금 건설 중인 반도체 단지와 비교하면 금방 이해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택 단지는 약 75만 평 정도 되는데 번호뜰보다 약간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 곳을 완공함으로 인해서 연간 고용 유발 효과가 44만 명에 이르고 그 2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번호뜰 65만 평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농업생태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할지 대기업 반도체 단지를 유치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했는데 우리 전해철 후보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농업생태공원은 첫 번째 현상유지, 두 번째 농업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과거의 기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려면 약 8,500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반도체 단지가 유치가 된다면 안산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완성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미래의 사업입니다. 가까운 시와 반월 산업단지까지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네, 이렇게 해서 공약 발표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 180개국 중 41위로 미국, 일본보다 높이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 신뢰도가 22%의 한국 국민만이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해서 최하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언론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주원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언론 개혁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제약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 개혁이란 가짜 뉴스 만들지 말고 가짜 뉴스 생산하면은 벌금을 내게 해서 망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이 발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투입되고 또 무슨 위원회도 만들고 언론사 소유 구조도 바꾸려 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과거 공산주의 기관지에서 이미 그 폐해가 다 드러나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구소련 기관지 프라우다는 진실이라는 단어이지만
거기에 진실은 없고 오직 당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이 지자체나 정부 기관의 홍보비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홍보비를 집행해서 유지되는 언론사가 그 광고를 집행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를 제대로 견제하며 공정함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이슈가 떨어져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기 위한 처절한 몸짓으로 보입니다. 경제부터 살리시고 언론 개혁은 네, 여기까지요. 네, 계속해서 전해철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이사 선임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옆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2019년 41위를 기록해서 2017년 63위보다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고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 자유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 건데 2017년부터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집권 독립을 추구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신문 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두 후보자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후보자는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박주원 후보부터 전해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최근 야당에 불리한 편파 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한 결과 행정지도 1건, 기각 36건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예, 먼저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영방송 이사를 어떻게 추천하냐가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을 내고 있는데 여당이 몇 명, 야당이 몇 명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또는 중립지대에 있는 이사를 이렇게 추천해서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사들만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 후보자 시청자 평가위원회를 둬서 평가해서 선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마련되어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혁안을 내서 수차례 통과시키고자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말씀하신 그 심의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실제로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 또 과장되고 왜곡된 뉴스 등등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가짜 뉴스가 나와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때로는 아주 중요한 사태까지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공영방송을 준수 지향하는 것 못지않게 또 심의위원회 기능 역시 정상화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철 후보가 박주원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그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각 정당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한 건수를 보면 147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미래통합당 청구가 121건입니다. 심지어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100억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오히려 언론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해 그것은 주시죠.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불공정하게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가짜 댓글을 달아대면은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청에서 그런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검찰 특수부, 대검 중수부 등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런 가짜 댓글 사건이라든가 가짜 언론 사건이라든가 가짜 뉴스 사건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제가 경험으로 볼 때 특히 집권 여당 측에서 그런 가짜 뉴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봤고 또 집권 여당 측에 유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야당에 대한 불리한 편파 방송 그리고 불리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그 이의를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토론회장에서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지만 마이크가 꺼지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꼭 엄수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안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안산 하면은요. 공단, 낙후된 도시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들 떠오르신다라고 합니다. 안산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안산의 도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전해철 후보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낙후된 도시는 아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시 경쟁력을 높여서 안산을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산은 반월 시야 산단이라는 국가 산업의 중추적인 산업 기반 시설이 있고 갈대습지, 대부도, 시야호 등 좋은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산업도시 안산을 첨단 산업도시 안산으로 만들고 해양생태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모습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반월 시야공단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산입법이라든지 산지법 등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산단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하수관거라든지 주차장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반월 시야 산단이 국내 1호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되었는데 국비 5,600억 등 총 1조 1천억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 혁신 창업타운 조성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단계 해나간다면 노후된 산단, 좀 더 첨단 산단을 만들 수 있고 좋은 환경 요소를 극복하여 또한 이용하여 해양생태 관광도시 문화. 네, 자 박주원 후보 어떤 방안 갖고 계신가요? 반월 시화 산업단지는 지역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개선 없이 안산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망해가는 산업단지의 위성도시를 막연한 첨단 산업도시나 해양생태 관광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치장하고 화장해서 건강하게 보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안산의 도시 이미지는 농업생태공원을 만들고 농업체험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산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생산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산은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여 대기업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업체를 모셔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첨단 산업도시 안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브라보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25시 브라보 안산을 만들겠다고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불과 어저께의 일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구축된 브라보 안산의 이미지를 무참히 페인트로 칠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브라보 안산, 최고의 안산, 브라보 안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산의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신시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해철 후보부터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반도체 유치를 하겠다는 박지원 후보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가 좀 없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미 지적을 했고요. 또한 시아바늘공단의 경우에는 19,000개 업체와 25만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는 어떻게 할지, 이 시아바늘공단을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이 좀 더 낫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호뜰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메카를 만든다면은 시와 반월 산업단지도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본호뜰에 약 50여만 명의 일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창출해낸다면은 그 배후에 있는 시와 산업단지를 다시 재구성해서 첨단 그런 산업단지로, 특히 본호뜰에 유치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대기업의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로 얼마든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미 저는 그 지역의 토지주들과 함께 선거가 끝나면 당선이 된다면은 범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 동의 아래, 그리고 우리 안산 시민의 동의 아래 본호뜰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업과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평택과 기흥에 어떻게 대규모의 그런 반도체 단지를 만들었는지를 인터넷 등 각종 자료를 통해서 검증해 보시면은 가능하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네, 박주원 후보 이제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산시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산시의 도시 상징물을 하나 세워야 된다면은 우리 전 후보님은 어떤 상징물을 세우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도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패션 타운이라고 저희 이제 지역에서 좀 더 활성화돼야 될 상가가 있고요. 또 가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구거리 역시 실제로는 아주 좋은 제품이 또 잘 준비되어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패션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탑도 하고 입구에 조형물도 세우고 했고 가구거리 역시 했는데 도시 전체의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보다는 각 동네에 맞는, 다시 말씀드리면 각 동네에서 좀 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징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패션타운에 가보시면 그 앞에 있는 이 첨탑이나 또 작지만 이렇게 공원이나 잘 조성되어 있는 게 그 타운에 굉장히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고, 가구거리 역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심지어는 그 거리를 지나가는 분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가구거리를 저희들이 조형물도 만들고 입구에 입간판도 세우고 또 간판도 약간 정비를 하고 나서는 많은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산시 전체의 어떤 조형물 상징물보다는 각 동네에 맞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실용적인 그런 상징물을 만든다면, 조형물을 만든다면 시민분들께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후보자의 두 번째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실 건데요. 앞에서와 같이 공약 시간은 3분을 드리고요. 질문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박주원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공약 안산 25시법은 시민 우선 제일주의에서 출발합니다. 1호 법안
안산 25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시 보건소, 25시 약국, 365일간 24시간 설치 운영하고 25시 스마트폰 센터를 설립해서 스마트폰 고장 시 24시간 주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시 보건소와 25시 약국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록구 관내에는 노후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공 아파트, 태영 아파트, 월드 아파트, 신안 아파트, 신안 2차, 한양 아파트, 번호 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상록수 역세권과 반월 역세권을 전면 재개발하여 역세권 복합 특화 단지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저는 시장 재임 시절에 초지역 앞에 있는 연립주택, 3층 연립주택을 35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2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40평, 5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법을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주민 이익 공유제 형태의 25시 나눔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으로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나눔 주차장은 지금 말씀드린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인근 1km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건축 주차장 한 개를 예컨대 광활한 그런 면적으로 만들어낸다면 현재 주차 전쟁은 다소 사라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25시 교통시대를 열겠습니다. 강남 25분을 위해서 광역급행철도 GTX 안산을 유치하고 사당 25분을 위해서 지하철 4호선 급행열차를 상록수역과 반월역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의도 25분 교통시대를 위해서 저는 신안산선을 유치하는 경험을 했고 신안산선은 이제 곧 착공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네, 공약 들으셨는데요. 전해철 후보, 박주원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예, 365일 24시간 보건소 약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훈 후보께서 지난번 시장 후보 입후보 시 제시했던 24시간 민원 서비스 제공 같은 공약을 일부 변형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법으로 강제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 영역이고요. 약사분도 민간인인데 법으로 과연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단원구의 구민사약국 한 개뿐입니다. 공공치매약국은. 왜냐하면 실제 심야를 하고 나면 약사분들이 굉장히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아주 공익적인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강제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성, 태영, 신안, 한양 아파트 등 해야 되는데 이 재건축은 내후에나 30년 또 안전진단 D등급 등 법과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면 되는 것인데 이걸 국회의원으로서 공약할 일인지.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강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25시 보건소를 만들어서 우리 안산 상록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 25시 시청을 개청해서 365일 24시간 모든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대혁명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시행했던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전국 경찰서에 24시간 민원센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25시 보건소, 25시 약국 만들 수 있습니다. 안산시 조례를 변경만 해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25시 건강검진센터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아마 국비로 충분히 지원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일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7개월 동안 25시 시청을 운영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때부터는 서로 거기에 근무를 하겠다고 저한테 오히려 백을 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우리 안산 시민들이 원한다면은 25시 시청, 25시 약국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든 25시 광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만들어서 국제거리국 네. 이번에는 전해철 후보의 공약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8년간 민주당 도의원 또 시의원분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회의를 개최해서 안산과 상록갑의 주요 현안들을 챙겨왔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민원부터 지역의 주요한 현안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경기도, 안산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담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출구가 한 방향으로만 운영돼서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대가 혼잡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상록수역에 3, 4번 출구를 신설했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곳까지 가지 않고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예술 공연장이 상록구에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번호 이동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인선의 기존 반지하 방식이 동네 양분과 소음 및 분진에 문제가 있다라는 우려가 말씀하셔서 주민 서명을 받는 등 노력 끝에 도심 구간을 사실상 지화하는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복지 혜택 확대를 위한 시설을 더욱 확실하게 확충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상록구에 대학 종합병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한양대와 안산시 간에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후속 회의 등을 통해서 진행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병원 확충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의료 소외 지역인 상록구 주민들의 의료 혜택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수영 및 생존 수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주요 거점별로 수영장을 새롭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동의 경우에 은하수공원, 석호중학교 옆에 있는 은하수공원에 청소년 수련시설 그 부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를 이미 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번호 1동은 주민센터 옆 수영장 추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월동도 현재 개관을 앞두고 있는 장말체육시설 옆에 수영장에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가까이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동 상록수 도서관을 건립하고 사동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반월동 갑치미산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 반월천 생태안전 조성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문화복지 혜택을 확산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고 주민분들에게 좀 더 편의성과 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들으셨는데요. 박주원 후보, 전해철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고요. 질문 시간 1분입니다. 네, 우리 전해철 후보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약에 대해서 저도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산시장 재임 시절에 그토록 대학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와 함께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곳에 그런 병원을 유치하려고 그때에도 MOU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했는데 한양대학교 측에서 병원 부지를 우리 안산시가 매입해서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결국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양대학교와 MOU 체결 내용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양대와 안산시가 체결한 양해각서 MOU에 부지 매입 등의 조건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약속, 의무 이행 사항만이 나와 있고요. 이번 MOU 체결은 이전하고 좀 틀립니다.
한양대가 혁신파크로 전정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신안산선이 한양대 후문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한양대에서는 좀 더 활용해서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경기 서남부의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숙고하고 협의해서 나왔던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실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병상수 과잉 공급이라든지 또 이로 인해서 개인 병원의 피해의 우려, 이런 부분은 저는 별로 우려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안산시 특히 상록구에는 이와 같은 대학 종합병원이 생겨서 진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진료 혜택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공약을 하게 된 것은 그냥 저만의 공약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 끝에 공약을 체결했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은 실천할 수 있고 또 분명히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토론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실 수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후보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주민분들의 바람과 기대에 대해서 누구나 공약을 할 수 있고 미래 청사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중요합니다. 저는 안산 상록구 갑에서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생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매주 시도위원 정책회의를 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 경감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주민분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책 정당 구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상록지역 출구 신설이나 수인선 지상부지 공원 조성, 번호동 소방서 이전, 반월동 공공도서관 건립, 팔곡 파출소 개소, 창말 체육시설 건립, 번호동 소규모 공연장 건립, 수영장을 포함한 사동 복합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은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거나 또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야이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실천했고 현재 실천 중에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 안산의 현안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역할을 하고 필요한 일들을 관찰해 냈습니다. 십수년간 지연됐던 신안산선이 착공됐습니다. 애초 정부의 신안산선 노선에는 연장선 구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여러 노력을 통해 기존 계획에 없었던 중앙역 호수동, 한양대 후문에 이르는 안산 구간 연장선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BTO-RS라는 민자 사업 방식을 관철시켰고 여의도 광명 안산의 1단계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부처에 대한 저기 착공을 촉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나름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산을 위해 누가 실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누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안산 상록갑 주민분들 덕분에 필요한 일들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며 더 살기 좋고 도약하는 안산을 위해 저 전해철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분들의 선택과 지지로 3선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저의 신념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21대 국회가 개혁과제 실천 및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주원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해란의 넓은 들을 마당을 삼고, 이것은 안산 번호초등학교의 교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해란은 번호들의 옛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번호들은 수십 년간 벼와 파가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해란의 넓은 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줄 때입니다. 이 교가를 부르며
안산에서 나고 자라 이제는 60대 어른이 된 안산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때입니다. 저는 해란의 넓은 들판을 대기업 비메모리 반도체 단지로 만들어 교가에 나오는 해란의 넓은 들을 진정 아름답고 눈물 나는 곳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호들의 농부는 더욱 심화된 양극화에 치를 떨며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본호들이 농업 생태공원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이미 호수공원, 갈대습지공원 등이 있고 경기 세계 가든이 조성 중인데 공원과 녹지가 전국 최상권인 안산에 또다시 농업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발상의 허탈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험난해 안산은 모든 에너지를 기업 유치에 쏟아야 합니다. 기아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들어서게 되자 마을 주민들은 이런 간판을 내걸며 감동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기아를 오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삼성전자 등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런 피켓을 들고 다니며 기업을 모셔오기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미국 조지아주의 주민들처럼 피켓을 걸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대기업을 모셔오자고 한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그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많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저희 도전도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민들의 분노를 기쁨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파와 벼만 있는 본호들보다 세계 최고의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 한 묶음 1,000원짜리보다 개당 5만 원 이상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본호들을 진정 아름다운 들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2번 박주원과 함께 새로운 안산을 만듭시다. 못 살겠다. 싹 다 바꾸자. 네, 이상으로 후보자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후보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상록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 상록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